지금부터는 미니멈 캐피탈 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멈 캐피탈 룰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주들이 최소한 얼마를 출자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규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경우 이제 퍼블릭 컴퍼니의 경우에 미니멈 쉐어 캐피탈이 5만 파운드입니다. 회사를 설립할 땐 최소한 5만 파운드를 출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죠. 다만 프라이빗 컴퍼니의 경우에는 미니멈 캐피탈 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규제를 하는 것은 주주들이 주식회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장에 입장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채권자들이 청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책임 재산인 자본금의 규모가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채권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룰입니다. 자, 첫 번째 룰에 따라 출자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주주들이 출자한 자산이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거라면 실효성이 없게 되죠. 그래서 주주들이 출자한 자산을 이제 평가하는 방안으로요. 주주들이 현금 출자를 하고 취득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액면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No discount 룰에 따라서 액면 이하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또한 액면금에 대해서는 주주가 반드시 출자를 해야 되는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주식 1주당 이 액면금 상당액이 실제로 회사에 유입되도록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숫자와 액면금을 알면 그 회사에 확보되어 있는 cushion for creditors losses, 이 쿠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한편 현물 출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현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둠으로써 액면금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실제로 회사로 유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니멈 캐피탈 룰은 주주들이 주식회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유한 책임 제도의 혜택을 누리는 대가로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지불하게 만들어서 유한 책임 제도의 남용을 억제하겠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주들이 누리는 유한 책임 혜택은 사실 회사 채권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입장료를 지불한 경우에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유한 책임의 남용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영국과 유사한 미니멈 엔트리 피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상법 329조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자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해서 최소 5천만 원 이상은 출자를 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고요. 일주의 금액을 5천 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 액면금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329조 제1항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 설립 시 최소 자본 요건은 이미 없어져 버렸고요. 액면금도 100원 이상으로 해서 대폭 낮춰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파밸류, 즉 액면금이라는 이 컨셉을 이용하는 규제 체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51조 1항을 보시면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액면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고 1주당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액면 미달 주식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영국과 마찬가지로 그 파밸류 쉐어가 발행된 경우, 액면 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는 No discount 룰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액면 미달 주식 발행이 허용되는 것은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있고 그리고 법안에 인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는데요. 이때 이제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 발행 가액을 정해야 되고요. 법원에서는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상법 규정은
액면금, 즉 파밸류 개념을 통해 최소 책임 재산으로서의 법정 자본금이 회사 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규모를 외부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유사한 미니멈 캐피탈 룰이 사실상 작동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무액면 주식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액면 주식의 개념을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상법 329조 제1항을 보시면 회사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주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을 통해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 주식과 섞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은 전부 무액면 주식이고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은 전부 액면 주식입니다.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자본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정합니다. 근데 이 금액은 그 주식 발행 가액의 최소한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이사회에서 이렇게 정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 발행 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액면 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에 액면금을 기재하지 않을 뿐이고요.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사실상 액면금 역할을 할 금액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액면 주식의 발행의 경우에도 액면금의 총계인 자본금과 이를 초과해서 주주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표창하는 자본준비금이라는 이원적 체계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상법 개정을 통해서 회사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자본금 규정을 삭제했죠. 하지만 이 최소 자본금 규정을 없앴다는 의미는 입장료의 금액을 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입장료를 안 받겠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회사를 설립하려면 발기인들은 정관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일주의 액면 금액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발기 설립의 경우에는 발기인들이 연대에서 납입 의무를 부담하고요. 모집 설립의 경우에는 주식 인수인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인수인들이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상법 제321조는 발기인의 인수, 납입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한 주식에 대해서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행 상법은 미니멈 엔트리 피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발기인들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것일 뿐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정해진 입장료는 반드시 납입을 해야 주식회사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시장에 입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발행 주식의 인수 가액이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요구는 회사 설립 시뿐 아니라 신주 발행을 통해서 증자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가 발행되면 인수가액, 이 인수가액은 액면금과 프리미엄으로 구성되겠죠. 물론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액면금 상당액이 얼마가 될 것이냐는 이사회에서 정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수가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21조 1항을 보시면 이사는 신주의 인수인으로 하여금 그 배정한 주수에 따라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신주 인수인이 납입 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 출자의 의행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그 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이 취소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 회사는 인수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가액 전액이 주식 발행 시에 납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식 발행 절차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issued share capital 하고 called up share capital 그리고 paid up share capital의 금액은 세 가지가 다 일치합니다. 우리나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액면금 상당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이 회사에 유입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이 검사인이 이제 검증을 해서
현물출자 이행을 법원에 보고하거나 또는 이제 검사인을 선임을 청구하는 대신에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법원은 검사인의 검사 내지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참조해서 현물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고요. 만일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변경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러한 미니멀 캐피털 룰의 효율성을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우선 미니멈 캐피털 룰의 기본적인 논거는 채권자들에게 the comfort of a guaranteed equity cushion을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건 매우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자, 회사의 부채 규모나 회사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로 다른 경우에 대한 개별적인 고려 없이 one size fits all approach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다 다른데 원 사이즈를 들고 설치게 되면 이건 어디에도 안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방금 살펴본 미니멈 캐피털 룰이 준수가 되면 최소한 주식 액면금 상당이 회사에 유입되는 것이 확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회사가 설립되는 바로 그 시점, at that moment in time에 발행된 주식의 액면금 상당이 회사에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일 뿐이죠. 하지만 그게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야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이 룰로는 그걸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에 대해 회사가 주주로부터 수령하는 대가와 관련해서 미니멈 캐피털 룰은 그 대가의 적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파 밸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주식과 결부되어 있는 액면금이라는 것은 사실 다소 자의적인 숫자죠. 발행 시이든 아니면 상당히 한 시간이 흐른 이후이든 특정 시점의 주식의 시장 가치와는 사실 무관한 수치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채권자들이 정말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대출할지를 결정할 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회사의 순자산 규모이고요. 회사의 순자산 규모야말로 채권자들이 대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요. 정작 미니멈 캐피털 룰에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시점은 회사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된 시점, 즉 extreme financial distress를 겪고 있는 시점이죠. 근데 실제로 이 시점이면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은 거의 이미 거덜나 있을 겁니다. 회사의 재정 상태와 관련된 각종 수치는 복잡한 회계 처리의 산물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지를 특정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네요. 회사의 자본금은 이미 잠식 상태이고. 그렇지만 미니멈 캐피털 룰은 주주에게 추가 자본을 출자하라든지 또는 이 시점에 일정한 어떤 조치를 취하라든지 하는 그런 의무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걸 부과하게 되면 유한 책임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미니멀 캐피털 룰에 대해서는 별로 실익이 없는 장치 하나 던져주고 채권자 보호책을 강구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 겁니다. 현물 출자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물 출자의 경우에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현물 출자가 되도록 확보하기 위해서 expert valuation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expert valuation은 현물 출자 시점의 자산의 가치입니다. 현물 출자 자산 시점의 자산의 가치는 정작 장래에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시점의 해당 자산의 가치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이 자산이 회사에 유입될 때 가치가 얼마였는지가 채권자에게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반면에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시간과 노력은 사실 적지 않습니다. 현물출자와 관련된 우리 상법상 규정을 보면 법원의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인이나 감정인이라는 사람들이 공짜로 이거 해주진 않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현물출자 자산의 가치를 검증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평가 가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법원이 이 평가 가치를 기준으로 현물 출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심사를 하지요. 이러면서 세월은 마냥 갑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동기가 선하다고 결과도 항상 선한 건 아닙니다. 소위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Maintenance of Capital 룰의 핵심 개념은 자본금은 어떤 이유로든 주주에게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Capital is a fund available to meet creditors' claim. 그러니까 자본금이란 채권자들의 청구에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Maintenance of Capital 룰의 출발점은 Assets available for distribution, 즉 배당 가능 자산의 가치는 Value of the distribution, 즉 실제로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배당 가능 자산의 가치가 주주에게 분배되는 자산의 가치보다 큰 경우를 제외하고는 Any form of distribution of corporate assets to shareholders is prohibited.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회사의 자산이 주주에게 흘러가는 것은 금지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룰은 배당금의 지급, 상환주식의 상환 또는 자기주식의 취득, 감자 등의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형태로 구현됩니다. 회사의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은 이미 커먼로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커먼로에 따르면 주주에 대한 회사 자산의 분배는 특정한 법정 절차를 걸쳐서만 가능하고요. 이걸 위반해서 자본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행위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ultra virus for the company, 즉 회사의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커먼로의 정신은 2006년 회사법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그 재원은 distributable profit로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distributable profit이라는 것은 accumulated realized profits, 즉 적립된 실현이익에서 accumulated realized losses, 적립된 실현 손실을 공제하여 얻어지는 이익, 그게 바로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만 배당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결과 회사의 자산 가치가 liability and capital of the company, 회사의 부채와 자본의 합계액보다 적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배당이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제한을 위반해서 위법 배당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 법은 수령자와 이사의 책임을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위법 배당을 수령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personally liable to repay the dividend, 받은 배당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but only if they have knowledge of the unlawfulness of the payment. 그러니까 그게 위법하다는 것을 알고서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데 주주가 선의로 수령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한 위법 배당을 승인한 이사는 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Directors who authorized the unlawful dividend payment will be liable to the company for those sums. 위법한 배당을 승인한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이사가 그런 결정을 할 당시에 인식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놓고 본다면 그러한 배당이 정당하다고 이사가 믿고서 결정을 한 거여야 하죠. 여기서 믿었다는 의미는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우기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면 배당이 정당하다고 믿은 그 믿음은 honest and reasonable belief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들은 선의로 일정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배당 결정을 했는데 사후에 그중 일부 요소가 디펙티브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면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한 요소들을 근거로 배당 결정을 했고 그러한 판단 근거들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믿은 데 과실이 없고 그러한 조건들이 true and correct라는 전제 하에서는 배당 결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이사로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이므로 면책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법하게 배당을 하게 되면 이사들이 결국 위법한 배당금을 몽땅 물어내야 합니다.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에 대한 제한은 우리 상법도 유사합니다. 상법 역시 배당 가능 이익, distributable profit가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배당 가능의 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법 4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그 배당 가능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에게 배당을 하더라도 항상 자본금 상당액, 그리고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리고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될 이익준비금은 회사에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일정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실현 이익을 가지고 배당금의 자원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회사가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는 준비금, 즉 법정 준비금은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이익준비금은 458조에서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적립될 때까지는 매 결산기마다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되고요. 요거를 넘어서면 회사는 적립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임의 준비금으로서 적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자본준비금이라는 것은 그 45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그러니까 쉐어 프리미엄,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이 되겠죠. 상법 462조 제1항을 위반한 배당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상법 462조 1항은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중에서도 단순한 단속 규정이 아니라 효력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 제462조 1항을 위반한 배당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배당 결의가 무효가 되면 주주가 수령한 배당금은 결국 법률상 원인이 없이 수령한 금액이 되어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죠. 그래서 회사는 주주에게 민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상법상 특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가 자발적으로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회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가 주주를 상대로 그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채권자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게 반환하라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462조 제3항을 보시면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는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그 배당 시점의 채권자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회사의 모든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불법 배당 결의에 관여한 이사들은 상법 399조에 따라 연대하여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요. 나아가 622조 제3호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625조 제3호에 따른 형사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상환주식에 상환하고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죠. 상환주식에 상환하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양자 모두 그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는 그 행위가 포함되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상환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형식은 매매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식같이 상응하는 자금이 주주에게 흘러가고 주식은 회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매매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차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회사로 돌아온 이후에도 주식은 그냥 주식으로 남아있지만 상환주식은 회사로 돌아오고 나면 그 주식은 소각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자기주식에 취득하고 상환주식의 그 기본적인 차이는 사실은 자기주식의 취득은 그 취득 시점에서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주주하고 회사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 시점에서 몇 주를 얼마에 사고 팔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반면에 상환 주식은 처음부터 그러한 조건이 정해진 상태로 발행된 거고요. 정작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시점에는 어떤 합의는 필요가 없죠. 기존의 그 상환 주식의 발행 조건에 따라서 이제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주식 취득의 경우에 결국은 주식 가치에 상응하는 자금이 회사로부터 주주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Maintenance of Capital 룰이 유지되려면 자기 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법은 자본 유지 원칙의 일환으로 자기 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제 방식이 좀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상법의 규정은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취득을 금지했습니다. 예전에 상법 그 구상법 341조의 자기 주식이 취득에 관해서는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 매수권 청구를 행사한 때, 이렇게 5가지를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 주식 취득은 금지되어 있었던 거죠. 그럼 자기 주식 취득을 이렇게 금지했던 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상법 341조의 보호 법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는 그 5가지 상황이라는 것은 이제 뭐 주식 소각이라든지 회사의 합병이라든지 이렇게 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자기 주식 취득은 안 된다라고 해서 일체 금지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의 발행자인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접근 방법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필요 이상의 과잉 규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그러니까는 찾아내서 그것만 딱 규제하는 핀셋 규정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죠. 현행 상법은 회사의 자기 주식 취득을 배당에 준하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자기 주식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 취득을 하기 위한 그 자금의 원천은 배당 가능 이익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로 그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 주식의 종류와 수, 그리고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을 지급할 때도 사실은 주주총회에 배당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큰 범위를 주주총회로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관에서 이 사회 결의에 의한 이익 배당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굳이 주주총회를 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상법상 규제 체계는 그 영국에서의 논의, 즉 법정 자본금을 채권자들이 청구에 대비한 일종의 준비금으로 보는 시각에 부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처럼 이렇게 법정 자본금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시작을 하면 뭔가를 받고 할 때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이 정도는 허용돼 또는 이거는 안 돼 하는 판단이 가능하죠. 그게 없이 그냥 규제를 하다 보면 이제 과잉 규제가 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저기 허점이 드러나는 이게 법망의 구멍이 숭숭 뚫린 규제가 될 수도 있죠. 상환 주식이란 주식의 발행 시점에 이미 향후 이것이 상환될 것이라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행 시점에 이미 어떤 조건으로 상환될 것인지 그 조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큰 틀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은 주식 발행 시에 이제 이사의 결의로 보충하게 되어 있죠. 상환 주식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이 주식이 소각될 것인지 그리고 그 대가로 주주는 얼마를 수령하게 되는지 그게 미리 다 정해져 있고 일정한 기간만 그 주식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 사채와 회사채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회사채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회사채의 경우에는 회사에 뭐 이익이 있든 없든 회사가 아무리 그 적자 상태라도 지급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현실적으로 지급 불능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환 주식은 상법 제345조 1항에 보면은 그 회사의 이익으로서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이익이 없다 그러면 상환 주식의 상환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점에서
회사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환 주식은 이익으로 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일어나더라도 회사의 자본금 계정 또는 자본 중기분 계정에 있는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환 주식이 상환되고 나면 주식 발행 숫자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 주식 소각되니까. 하지만 자본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주식의 상환이 일어난 이후에는 한국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의 자본금은 그 회사의 총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금 한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감자는 회사의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니까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겠죠. 감자를 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요. 여기에 나아가 상법 제232조에 규정되어 있는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의 동의가 없이는 감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Maintenance of Capital 룰은 채권자 보호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현실을 잘 들여다보면 이 Maintenance of Capital 룰조차도 채권자들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보호책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Maintenance of Capital 룰에 따라서 배당 가능 이익을 산정할 때 보면 그 배당 가능 이익은 결국 대차 대조표의 순자산에서 일정한 항목들을 공제함으로써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즉 배당은 밸런스 시트 테스트를 통해서 그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대차 대조표상 이런 정보들이 회사의 그 true financial position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차 대조표 수치는 약간 그 historic contributions by shareholders를 반영하고 있는 거에 불과하고요. 회사의 자산이나 financial need를 going concern basis로 반영해 주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disjunction between a company's real capacity to pay dividends and the result under the distribution rules. 이게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disjunction으로 인해서 때로는 터무니없이 관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너무 불필요하게 배당을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Maintenance of Capital 룰에 따른 배당의 규제는 일정한 밸런스 시트 테스트를 거친 배당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본금이 주주들에게 반환되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중 일부만을 그 대상으로 했을 뿐이죠. 여기에 걸리지 않은 다른 방법에 의해 Capital Return to Shareholders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기력합니다. 그물망이 너무 커서 고기들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셈인데요. 반면에 그러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규제인가 하는 이제 회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과거의 리걸 캐피탈 룰은 기본적으로 파밸류, 액면금이라는 그 컨셉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aintenance of Capital 룰도 이 파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하지만 채권자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히스토릭 밸류에 불과한 파밸류가 아니라 회사의 총 자산의 상태죠. 그래서 모던 리걸 캐피탈 룰의 경우에는 파밸류보다는 그 배당을 하는 시점에 그 해당 기업이 인solvent하냐 내지는 배당을 함으로써 인solvent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보다 이제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프로치를 취하려면 과연 회사가 어느 시점에 인솔번트 하다고 할 것이냐 이제 그 판단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인솔번트 corporation에 대한 정말 썸네일 데피니션은 A corporation is unable to pay its debts as they become due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입니다. 이제 요거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긴 한데 너무 간단해서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실제로 이제 적용되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이제 정교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